제가 어제 그 오후에 강연이 좀 있어가지고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살살 얘기하면 되니까. 네. 네, 오늘 이제 오. 음. 디자인이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서로 말로 예. 잘 보면 뭐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검은색 예. 악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물들을 가지고 재밌죠? 말할 권리, 말을 권리, 카운터 스피치라는 거죠. 아주 능동적으로 혐오에 대해서 그 반대가 되는 혐오의 논리를 차단하고 그것의 부당성을 정확히 밝히는 그런 표현들을 말들을 대응할 수 있는 말들 입막은 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표현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저는 표현보다는 혐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데 표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표현은 속마음은 처벌할 수 없겠죠. 예. 내가 아무리 은경 씨를 싫어해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또 혹시 그 마음을 슬쩍 들여다봤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혐오 감정 자체는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처단할 수는 없냐. 예를 들어 살인을 품었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나는 혐오의 감정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고 실수로 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제가 들은 최악의 그 자살 사건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군대는 다 남자만 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여군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이제 상하 관계가 분명한 집단이죠. 예. 그 병사들 사이에는 그 위계 질서가 사실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하루만 일찍 들어가도 그냥 난리죠, 그죠?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갑자기 선임 병사가 뭐 하여튼 이야기 하던 가운데 너도 남자냐? 그렇게 그냥 물었대요. 물론 이제 그분의 이제 대답이 그래. 근데 그게 그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돼가지고 그분이 그만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농담으로도 할 수 있고 진담이어도 사실 뭐 그까짓 거 그 보여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자지 그럼 자식아 뭐 하고 맞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군대에서 어떤 열등감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남자들만 모아놓는 사회에서 이런 것들도 민감성이라고 표현하는데 sensitivity. 감정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다는 말의 중요한 특징은
받고 싶은 걸 주고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잘못 주고받으면 다치게 됩니다. 또는 주고 싶은데 상대가 안 받는다든지 받고 싶은데 상대가 안 준다든지 차단되는 경우죠. 주고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응어리, 한이 생기는 거죠. 속마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만 있으면 우리에게 응어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주고받는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표현, 바깥으로 드러내서 나타내는 거. 표라는 건, 표자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것을 제목이라고도 했어요. 표제, 표, 겉, 책이란 뜻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라는 거는 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단순히 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얼굴에 침을 뱉었다. 물론 얼굴에 침을 뱉은 거겠지만은 인격을 모욕한 거죠. 이게 바로 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표, 상징성, 나의 나됨, 정체성 문제죠. 이 사람다움을 무시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이제 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속뜻입니다. 현이라는 것은 나타내다, 나타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이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겉이라는 것은 대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낸 것, 말, 글, 그림 또는 동작들, 눈빛들, 색깔들, 또 문장, 휘장, 수많은,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은 이제 마치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후벼팔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 다친 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친 데는 쉽게 아물 수도 있지만은 아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골마서 터지거나 퍼질 수도 있고 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는 옮을 수 있습니다. 전염될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혐오가 전염되는 방식은 내 생각 속에서도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도 전염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입에서 입으로 공동체 안에서 퍼질 수도 있군요. 그래서 표현이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도 일단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속마음 자체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나타낸 것, 드러낸 것은 그것이 어떤 피해나 또는 그 인격의 사람 됨됨이,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됨이라는 뜻입니다. 격이라는 것이 틀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틀. 이것을 해치면, 부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말을 쓴 걸 보니까 요거는 철학적 논의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이고 또는 법적인 논의를 주로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오늘은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 바람에 책 자체를 나가기보다는 혐오라는 현상, 낱말 요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기 이 안에 나치 시대에 100명의 독일인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 명의 유대인이 별을 달고 들어왔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무시를 당하겠죠.
그리고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두렵겠죠. 얻어맞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죽임을 당하거나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독일인 한 명이 야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혐오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야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것이 혐오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뭐 그냥 봐도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을 얘기했는데 권력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혹시 혐오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하겠습니다. 나가라! 근데 이 나가라를 독일 사람들한테 한 건지 유대 사람들한테 한 건 잘 몰라. 누군가 아무튼 나가라 그랬어. 그럼 누가 나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유대인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차이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차이에 관한 거 아예 정확했습니다. 분명히 다름이 드러났을 때 그거는 일단 혐오의 어떤 환경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100명이 있고 독일인 1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독일인은 혹시 모르죠.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 대한 증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 죽을 수도 있겠네. 그때 누가 어떤 유대인이 나가라 그랬으면은 독일인이 나갔을까요? 유대인이 나갔을까요? 차이 나는 사람이 이거 저 헷갈립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진짜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한 명의 독일 사람이 SS 친위대 군인이었어요. 자, 이러면 이제 한 명이 100명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그 독일인이 유대인 나가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다 나갔을 겁니다. 혐오라는 이 감정이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권력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환경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면요 평등 관계, 권력의 평등이 보장되는 그런 관계 또는 평화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평화를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라고 길게 지금 풀고 있는데요. 사이 좋다는 건 뭐 아시죠, 그죠? 지금 우리 사이가 좋죠, 그죠? 그런데 제가 좋은 사이인데 야 나가라 그러면은 혐오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예주 마찬가지죠, 그죠?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 속에서는 평화 또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는 혐오라는 것이 설령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됐을지라도 실제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의 사람들끼리 사이에 혐오 표현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해도 민감성은 줄어들 테고 하지도 않을 테고 왜? 사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혐오의 반대는 평화나 사이좋음이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군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걸 관용에 근거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관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놨는데 톨러런스 요건 이제 종교적인 탄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어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종교가 정치를 탄압하지 않고 거꾸로도 종교도 정치를 탄압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탄압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탄압하지 않고 등등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을 등등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너그럽게 봐주고 있음 너그러운 상태 너그럽게 봐줌이라고 관용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마음대로 놀아. 그런데 관용에는 바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단 떠들면 안 돼. 떠들면 쫓아낼 거야. 그죠? 트럼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미국으로 와. 단 어떤 인종은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까 독일인 사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여기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좋아. 단 나가라고 누가 독일 사람이 말하면 유대인은 모두 나가야 돼. 아니 단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공간에서 마음대로 지내다가도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냐면 독일 사람들이 갑자기 그 조건을 들이대고 쫓아낼까봐 이거를 이제 우리 삶의 조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그런 거죠. 걱정하지 마. 2년 뒤에 또 재계약해 줄게. 단 우리 회사가 뭐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 회사가 뭐 지금 삼성이 그 1분기 뭐죠? 3분기 영업 이득이 14조 원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4조 원보다 더 많이 버는 동안은 안 자를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10조로 떨어지면 누군가를 자르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르겠다는 겁니까? 아까 100명의 유대인과 1명의 SS 친위대 독일인 사이의 관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관용은 그러니까 정치 논리군요. 통제 논리군요. 도덕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평등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 조건을 누가 결정하나요? 권력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혐오라는 하나의 감정은 권력을 이제 부리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권력은 저울을 다는 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은 이제 기준이 100이야. 다음 날 갔더니 응용씨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오늘부터 200이야. 이게 바로 권력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저울의 기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 이걸 남을 부릴 수 있는 힘, 부리는 힘, 부릴 힘이죠. 부릴 힘. 주로 부리는 건 말로 하는 겁니다. 야 이리 와 저리 가 이거 해. 하지만 뒤에 조건이 붙어 있죠. 단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너는 맞을 줄 알아. 그 뒤에는 그러니까 폭력 또는 공권력이라는 강제력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말 속에는 아까 얘기한 차이라는 관점 또는 차별이라는 관점이 깔려 있어요. 어쨌든 혐오의 반대쪽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혐오라는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혐오는
이게 이제 번역이 참 어려워요. 우리말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는데 영어로 disgusting 하면은 역겹다. 역겹다라는 것은 역이라는 게 이제 거슬린다죠. 거슬린다. 우리말로는 꺼림칙하다 또는 꺼림칙스럽다. 더러운 거, 징그러운 거, 바퀴벌레, 혐오스럽죠. 이때 말하는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는 오에 가까운 겁니다. 오는 지금은 모질 악 이렇게 읽힌 게 아니고 싫어할 오로 읽힌 겁니다. 바퀴벌레는 싫어하기도 하는데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마 많은 여대생들이 바퀴벌레 목이 뭐 심지어는 팔이 이런 것만 봐도 비명을 지르죠. 또 어떤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비둘기만 나타나도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이거는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야. 이 꺼리는 거죠. 이거에 대한 뭐 공포 정도는 아닙니다. 공포는 아닌데 무서워하는 수준도 좀 들어가 있어요. 무섭기도 한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아주 심하게 꺼리는 거죠. 그럼 이 꺼린다라는 것은 껄끄럽다. 예를 들어서 우리 표면이 매끈매끈 반질반질 거칠거칠하다. 자꾸 걸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목구멍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우리 딸내미가 그만한 무슨 아스피린 조그만 알약 있잖아요. 요거 하나를 먹으려면 물을 막 한 통을 다 먹고도 못 먹어 그거를. 자, 우리 저기 할머니들 보시면은 이만큼 약을 그냥 턱 털어놓고도 그냥 잘 드시는데 이게 혐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내가 먹는 먹거리 이것이 목구멍에 걸려서 안 넘어가고 자꾸 뱉어내는 거죠. 혐오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받아들이길 꺼린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목이죠. 목구멍. 먹는 겁니다. 먹다라는 건 막다 이런 뜻인데요. 그 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삼키면 몸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 꿀꺽 하면은 문이 닫혔죠. 이게 이제 먹는 거죠. 근데 뭐 토도 합니다. 토라는 건 열려서 거꾸로 들어간 게 나오는 뱉어내는 거죠. 꺼림칙스럽다라는 것은 혐오의 아주 중요한 본능적인 차원입니다. 3살짜리 꼬마는 이제 엄마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주로 엄마가 해준 말들이 뭐냐면 애비 먹으면 안 돼, 더러워 이런 거죠, 그죠? 네, 그거 몇 번 정도 교육했을까요? 아마 수백 번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10개월짜리 아이를 이길 수는 없어요. 10개월짜리, 1살짜리 애들은 그냥 입으로 다 가져갑니다. 왜 그래요? 꺼리는 게 없는 거죠. 일단 입에 들어가서 뭐 톡 쏘거나 먹을 수 없다는 이 생리적인 입 안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맛있으면 그냥 먹는 거고요. 혐오스러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들이 똥도 이렇게 주물럭거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 10살짜리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더럽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러운 어떤 것들 중에 어른들은 꺼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갓난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꺼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꺼린다는 것은
타고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 엄마에게서 배웠거나, 또는 뭐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스스로 또는 저절로 몸에 배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음식이 아주 보수적이고 이런 혐오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은 알러지 등을 통해 가지고 그 꺼리는 음식들을 정확히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못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가려주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듣는 소리도 꺼리는 게 있습니다. 흔히 뭐 가장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게 뭔가요? 칠판 이렇게 긁는 소리. 야, 이런 건 진짜 뭐 정말 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 등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주 높은 소리라든지 막 싸우는 소리, 욕설 또는 이제 위협하는 소리들 아직 의미가 안 담겨 있을지라도 그런 왠지 모르지만 공포스럽고 남을 아주 카랑카랑 찢어질 듯이 높은 이런 소리들을 자꾸 들으면 우리 감정은 크게 요동치게 되고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꺼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새 소리, 자연의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죠. 또 내가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귀도 그렇군요. 아니 피부도 그렇죠. 뭐 어떤 것들은 정말 소름 끼치듯이 싫은 게 있고 그래서 확 놀라고 도망가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자꾸 만지게 되고 우리의 감각기관 전체가 이 수용체니까 감각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내 삶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건 다 뱉어내고 거부하는 멀리하는 거죠. 이런 진화생물학적으로 보자면 거의 그 몇십만 년, 뭐 적어도 뭐 4, 5만 년 이상의 진화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과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필터링, 걸러내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학생을 데리고 중국에 갔었는데 곤명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근데 다 숙대생들, 여대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호텔에 묵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국은 아니잖아, 호텔이. 그래서 야 진짜 중국을 좀 보자. 시장을 가고 뭐 중국을 일반인들이 사는 곳,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하루 정도를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음식이 참 문제가 됐어요. 여학생들은 일단 길거리 음식을 거의 먹지를 못해. 튀김도 못 먹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튀기면 그렇죠. 아니 튀김이 한 종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한국처럼 무슨 튀김이 있나? 뭐 오징어 튀김 정도는 괜찮겠죠, 그죠? 근데 전갈 튀김이 있고 송충이 튀김이 있고 뭐 가지 튀김이 있는데 그 안에 뭐 벌레들이 들어있고 뭐 그래. 큰 구더기 이런 게 있고 번데기 당연히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학생들이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앉혀놓고 제가 다 이제 단체로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었는데 학생들이 뭐 일단 뭐 표정 자체나 몸이 이만큼 뒤로 가 있고 그래서 일단
야 우리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응? 제가 이제 먼저 탁 해가지고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혹시 이유는 아주 간단해. 저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맛있게 먹더라고. 저건 맛있는 음식이야. 나는 저걸 먹어본 적이 없고 저런 걸 사람이 어떻게 먹나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선입견. 근데 중국인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아니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는 건데 이건 내 문제지 뭐. 음식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 오랜 동안 요리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먹어온 음식인데 쥐뿔 한 번도 그 요리도 안 해본 주제에 좋아 뭐 거부가 뭐 안 먹어도 되니까 좋은데 일단 제가 다 이제 먹는 시범을 다 보이고 근데 먹을수록 맛있는 거야 나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먹어봐라 그랬더니 한 학생을 이렇게 들고 고민을 계속 하더라고. 그러더니 찔끔 먹고 그냥 하고 놨어. 근데 지나가던 그 중국의 그 어린 학생들,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애들이야. 와가지고 이게 끼웃끼웃해. 예? 알았지. 예. 아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못 먹는데 사놨구나.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 다 내 앞에 갖다 놓고 야 가져가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다 가져왔어. 음식은 아주 보수적이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먹어도 아무 탈이 없지만 자기 자신이 음식에 대해서는 먹을 것과 못 먹을 걸 다 구분해 놨기 때문에 문화의 틀로서 한번 먹어보고는 싶었지만은 몸이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모습도 그렇습니다. 요즘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럴 때 내려올 때 젊은 남녀가 애정 표현이 좀 아주 진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눈을 이렇게 돌리죠, 그죠? 그걸 저도 잘 못 쳐다봐요. 아니 우연히 보게 될 수는 있는데 딱 두 명의 자세가 그러면 이렇게 일단 눈을 이렇게 딴 데로 돌리게 되잖아요. 이게 그분들을 보는 게 뭐 신뢰다 이런 면도 하나 있을 테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혐오죠. 아니 저것들이 왜 이 공공장소에서 애정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눈도 가리는 거야 이제는. 똥오줌 가리듯이. 근데 저걸 그 사람이 권리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안 보는 수밖에. 차라리 눈을 감을 수밖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시각 정보, 청각 정보, 뭐 맛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가 걸러냅니다. 물론 걸러내지 못하는 채로 들어온다면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냄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하면요, 우리 뇌는 숨을 못 쉬게 돼요. 숨을 차단하게 됩니다. 질식사를 하게 돼요. 그 냄새는 사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노숙자하고 노숙인끼리 같이 자는 건 자기들은 문제가 없어. 그 냄새 익숙한 사람들은. 근데 밀폐된 공간에 노숙자와 정상인이 같이 자면요, 정상인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잠이 드는 것도 힘들지만 잠이 들었어. A가 정상인이 잠이 들었는데 노숙자가 들어와 옆에 잔 거야. 프랑스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정상인이 죽은 거야.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의학적으로 해로운 게 아닌데도요? 아니 그게 해롭다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아까 막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독가스 이런 게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 혐오 문제를 제가 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 우리 몸의 문제고 우리 반응의 문제고 민감성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 공간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이고 권력의 문제이고 무지무지 복잡한 문제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단순히 뭐 그 나가라라는 표현 정도 하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사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성호는 속마음 문제잖아요. 속마음. 응?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동철이 말할 때가 온 거 아니까. 우리 독신 얘기하잖아요. 독신. 혼자 있을 때 몸과 마음의 가짐을 바르게 하라. 응? 그런데 표현이라는 관점으로 가면요, 네가 속마음으로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응? 겉으로만 표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표현이 안 될까요? 응? 아니 속은 시커먼데, 물론 이번에 누구죠? 이영학인가 그 자기 친구의 딸을 예. 무참히 그 살해한 뭐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 보여. 뭐 그 이영학이를 막 그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닌데, 이 문제는 표현의 차원으로만 해결해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표현이 살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표현 자체가 끝나버린 거잖아. 그럼 그렇죠. 사람 죽였는데 표현 자체에서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표현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거는 사후 약방문. 물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고쳐야죠.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지. 하지만 이런 방식의 그 행동주의인데, 드러난 행위와 표현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접근하면 거꾸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고도화되죠.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법의 피해를, 법의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더 교묘하고 고도화시켜가지고 아예 뭐랄까 무의식적인 차원 등등 수많은 편법을 동원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혐오 표현의 수는 아마 무한대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런 표현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걸 해결해 가려고 하면서 동시에 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한다. 신독이라는 사람다움의 문제죠. 아니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이 이런 환경이구나, 권력 관계라는 걸 안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독일인 가운데 유대인 1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100명의 독일인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을 자기 옆으로 부를 것 같아.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야. 사람다움의 문제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도덕적인 사람다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환궁에 무릎 꿇지 않죠. 이게 용기라는 거야.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힘, 이것이 용기야. 이 사람다움, 이런 사람이 나와야 세상이 바뀌는 거죠. 어제 한글학회에서 제가 우리말 갈말 바로쓰기의 원칙이라는 강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는 한자를,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말을, 요즘은 잉글리시를 더 선호하는 걸까? 더 좋아할까? 이건 분명히 식민지 근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사대주의가 있어? 뭐 이렇게. 아니 한국 사람만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대주의가 있어라고 말하는 그 이제 상황이 잘 살펴보면 좀 애매하다는 거야. 무엇이 사대주의고 무엇이 식민주의일까요? 지금 한국은 아메리카의 식민지인가요?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한강도 그런 의미로 기고문을 좀 썼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또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식민지나 사대주의로 지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관계와 조건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시하되 또 한편에 우리는 이 사람 다움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돼,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마음 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돈으로 사랑을 사겠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산 그 사랑은 돈으로 산 게 아니야. 실제로는 마음으로 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랬을 경우 돈 많이 주는 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의 증표일 수가 있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다움의 핵심이라고 보자면은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생명도 주고 지식도 암도 주고 주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주는 것은 분명히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걸 주는 법을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돈으로 사랑을 샀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돈을 주는 사랑하는 법밖에 몰랐다고 봐야 될까요? 보자.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람 다음의 문제라는 거야. 폄하하는 건 쉽지만은 본질을 통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혐오라는 말 속에는 일단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의 본성과 사회적 조건, 관계와 사람다움, 도덕성, 인격, 인성 이런 부분이 뒤섞여 있죠. 일단 첫 번째 요소로는 꺼림이었습니다. 꺼림은 일종의 인과적 반응과 같은 거였습니다. 먹기 싫은 걸 자꾸 먹으라고 하면은 밀어냅니다. 꺼림과 싫어한다는 것 사이에도 관계는 있는데 꺼림은 거의 본능적 수준입니다. 억지로 집어넣으면 뱉어내고요, 토하고요, 탈이 나죠. 심지어 그걸 억지로 먹이기 시작하면은 저항하고요, 물리치고요, 발로 차거나 때리거나 물어뜯습니다. 자유를 쟁취하게 한 것이죠. 싫어한다는 것은요,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싫다. 실증이 난다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싫어한다는 싫다라는 것은 이제 싫다, 너무 되풀이가 돼가지고 녹이 슬거나 문지방이 닳거나 그래서 단조로운 어떤 일들이 거듭거듭 되풀이되어서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이게 싫음이네요.
그 싫다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싫으면 내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은 걸 하고 싶지가 않아. 응? 한 번조차도 아니 시도 자체도 하고 싶지 않은 거. 극단적인 싫음이죠. 100번은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싫어하는 일을 자꾸 강제하면요,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견뎌줍니다. 공부하는 건 싫지만 성적 떨어지는 건 더 싫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더 싫은 걸 피하기 위해서. 또는 엄마한테 야단 맞으니까 야단 맞는 것보다는 공부 싫은 게 좀 그래도 좀 더 참을 만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다라는 것은 되풀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꺼리는 것처럼 인과적인 차원은 아니고요. 의욕, 욕망, 바람, 소망 이런 것들과 의지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부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같이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공부가 잘 돼. 조건만 바꿨더니 싫었던 게 좋아졌어요. 담배. 그렇게 좋아하던 거를 끊으니까 싫어해. 냄새도 싫고 담배를 피우는 다른 사람도 싫어지고 지가 옛날에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몰아내자고까지 막 그러고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 모른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것은 판단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혐오라고 할 때 이 오는 싫어할 오자인데 판단,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가름, 갈라놓은 것이죠. 그럼 요거는 적어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인지 이런 능력을 갖춘 어린아이 이상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갓난아기가 뭘 싫어한다. 야단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아이는 그걸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꺼리는 것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싫어하는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꺼리는 것도 물론 바뀔 수가 있어요. 자꾸 이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좋아하면은 꺼리던 것들도 꺼리지 않게 돼요. 극복이 됩니다. 근데 극복이 안 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꺼림과 싫어함은 조금 말을 바꾸면 취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싫음과 좋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싶음의 대상이 바로 꺼림과 싫음의 차원입니다. 근데 이 차원에서 갑자기 내가 싫어하고 내가 꺼리는 걸 누가 나한테 강요를 해요. 억지로 시키는 거죠. 강요. 억지로 시켜요. 근데 억지로 시키는데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막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우리 이제 층간소음을 얘기해 볼까요?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이웃집 윗집하고도 아랫집하고 많이 싸운 적이 있는데 아기를 기르다 보면 요놈이 이제 두 다리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뛰어요. 또 뛰는 걸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아래층에서 그게 힘든 거죠. 올라오죠. 그럼 사정하고 설명하고 선물 주고 친해지면 됩니다. 그 아이가 가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아래층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하고 안겨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 모든 문제가 그냥 물론 계속 힘들지만 다툼까지로 가진 않아요. 이제 그 전에는 서로 마찰이 있죠. 사적 영역, 나만의 고유한 테두리, 울타리가 있어요. 나만의 것이라는 게 있어요. 내 몸은 나만의 것이죠.
근데 내 몸을 누가 만져요?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만지면 안 돼. 내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뭘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는, 억지로 시키면은 그것이 나만의 것일 때, 나만의 공간일 때, 나만의 권리일 때, 나만의 몫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돈도 있고, 몸도 있고, 공간도 있는 것이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는 길은 나만의 몫이 있어요. 내가 걸어갈 만큼은 다 내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이걸 커먼스,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억지로 빼앗아가거나,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키거나,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시키면, 갑자기 나는 내 권리를 박탈당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맞서게 됩니다. 맞서게 됐을 때 갑자기 상대가 죄송합니다 하고 한 발 물러나서 나의 본디 권리, 나만의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불쾌했던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서 나의 자유를 되돌려주면 나는 그를 허락해줍니다. 그리고 서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분명히 내가 표시를 했어요. 싫습니다. 저리 가세요. 만지지 마세요. 했는데 그걸 계속 억지로 되풀이한다고 하면 이제 싫어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나에게 억지로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하게 됩니다. 욕설을 할 수도 있고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 한번 그 순서를 잘 보시죠. 꺼리고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켜서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이제 물리적인 힘이죠. 폭자라는 거는, 바이올런스라는 거는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폭이라는 건 사납다는 뜻이에요. 사나움의 대표는 야수죠. 털 달린 야수. 보통 호랑이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아마 돌고래 이런 걸 봤으면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 털 안 달린 그 놈들도 정말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원인 제공은 어디로 간데없이 사라지고 폭력 자체만이 남게 돼. 그리고 폭력 자체는 증거가 돼버려. 먹이 들었다든지 부러졌다든지 녹음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유발을 해. 폭력 유발자. 폭력을 유발한 사람은 원래 원인 제공자인데 오히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 폭력 자체만이 부각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좀 싫은 소리 하고 네가 꺼리는 일을 좀 하더라도 그냥 관용 좀 하셔. 너 그렇게 좀 봐줘. 관용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폭력만 행사하지 않으면 돼, 이런 뜻이네요. 아니 그럼 그런 욕설을 계속 듣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 그 모욕죄 이런 거 있잖아. 그걸로 그냥 고발해. 아니 모욕죄로 고발? 그 언제 그러면 그거 언제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응?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인권 침해를 다 당했는데 그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욕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처벌이 기본적으로 개인에게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집단에게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물러가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 물러가라는 그 말은 여기서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죠? 이 혐오 표현인가요? 없으면 안 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담벼락에 붙여놨어. 아. 근데 어떤 꼬맹이가 유대인이 누군지 몰라. 역사가 지식이 없어서 읽어서 큰 소리로 유대인은 물러가라. 엄마가 야 우리 아들놈이 이제 한글을 읽는다 좋아해. 근데 주변에 유대인들이 쭉 있었어. 아니 그건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상황이 예.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랬을 경우 이게 혐오 표현인가 아닌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집니다. 일단 그 꼬맹이는 무죄가 될 겁니다. 왜? 혐오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엄마는 조금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응? 그 아이가 그걸 읽을 때 대신 사과를 했어야죠. 응?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야 잘 읽는다. 칭찬을 했으면은 잘 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는데 하필 왜 그 한글 읽기 연습을 혐오 발언으로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그 많은 문장 중에 근데 거기 담벼락에 그 글어를 써놓은 사람은 법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 꼬맹이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읽을 거 아니야. 가면서 유대인 물러가라. 그래서 모든 표현에 그 이제 수위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말보다는 기록물, 기록, 광고 이런 것들은 더 강력히 혐오 표현으로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냐? 오늘의 핵심이 될 텐데요. 우리가 혐오를 한다고 하면은 음식에 대해서 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음식으로도 누군가를 혐오할 수가 있어요. 우리 뭐죠? 황제야 뭐죠? 그 두꺼비야 두루미인가? 이렇게 병 해가지고 먹고. 여우인가? 여우와 두루미인가? 그 혐오인가요 그거? 초대해놓고 먹을 수 없게끔 해주면 우리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세요. 제가 이제 문화복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아주 비싼 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어. 기대가 되잖아. 비싼 거. 아이 천박해가지고 아이씨. 응?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런 호텔에서 식사하고 그런 게 저한테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 갔는데 재밌게도 얘기 다 했어. 주로 내가 얘기를 들려준 거 아니야. 근데 끝나는데 더치페이를 하자. 난 죽어도 그 짓은 안 해. 그래서 내가 시간 내고 돈 내고 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더치페이냐고. 난 못하겠다고. 근데 그 보좌관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대신 내주는 거야. 야 이런 정치인이 어딨냐 이씨. 제가 좀 말이 좀 과했습니다. 실명 거르는. 아니 다시는 그런 사람 보기가 싫어. 아예 더치페이 할 거면 내 수준에서 좀 7,000원, 10,000원짜리 가든지. 비싼 거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핵심은 뭐냐면 혐오에서는 누가 더 약자인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혐오가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는 혐오의 발언을 하거나 이러한 강자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다만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피해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피해 증명이 상당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은 점점 더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벌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선의에 잘못된 가해자가 나오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민감성이라는 부분입니다. A라는 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이 B라는 분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B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B의 어떤 개인적인 민감성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남자냐? 너도 남자냐? 라고 한 그 말 때문에 누군가 자살했다면은 예전에 우리 흐름터에서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자기 약점, 자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마치 광고를 한다는 거야. 그게 오히려 또 하나의 이 갑질로 느껴졌다는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아파. 나는 상처를 쉽게 받거든.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나는 이틀, 3일을 끙끙 앓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항상 뭐 너는 칭찬만 받아야 되는구나. 너한테는 조금만 싫은 소리도 못하는구나.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냐? 계속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계속 조심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자기의 약점 이것을 무기로 삼는다. 그 얘기도 듣고 이거 민감성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존중해 줘야 되는 걸까?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넘어질 수 있는 집이 있었어. 누가 지나가다 툭 건드렸어. 집이 어떻게 손으로 건드린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건데 분명히 안 무너지고 있던 건데 재수없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을 건드린 사람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걸까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까요? 어렵네요. 아니 뭐 쉽죠. 건드린 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시면 근데 그 책임이 건물이 무너진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정도인가요? 아니죠.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그 사람 놀랐겠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 건드렸는데 집이 무너졌어.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그 스스로 책임의식 때문에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좀 내가 혹시 무슨 슈퍼맨인가? 그럼 그 집을 그렇게 방치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겠죠. 건물의 안전을 방치한 사람 또는 주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런 수준으로 집을 설계하고 지은 건축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더 크겠죠. 또 그것을 관리 감독했어야 할 정부 여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그 집을 건든 사람에게 야 너 다시 집을 지어라라고 엉터리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민감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해내려면은 오늘 이제 책 읽기 핵심인데 공론장이 열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 혐오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사람마다, 인생마다, 경우마다 뭐 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없는데 그때그때마다의 답은 찾아내야 돼. 하나의 답은 없지만은 그때그때마다의 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답을 찾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어.
협의, 합의. 공론장 안에서 과연 이것이 혐오가 되는지 아닌지,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 혐오의 피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공론장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럼 어디부터가 혐오의 피해냐? 이걸 일단 결정을 해야겠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꺼림, 싫어함은 피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 그 자체로 혐오의 피해를 입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가면 미워하기가 있죠. 이제 세 번째 혐오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꺼리기, 싫어하기, 미워하기. 미워하기는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멀리하기도 지난번 그 강남역 사건이 그런 건데요. 여자가 거기 나타났다. 그 시간에 그런 장소에 남자도 거기 나타났다. 그 남자가 여자를 죽였어요. 이유는 남자는 그 시간에 거기 나타나도 되지만 여자는 거기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여자가 나타난 것이 그 사람에게 꺼려지고 미흡고 그래서 몰아낸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기는 멀리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한다는 것은 멀리하려 한다. 물리치려 한다. 몰아내려 한다. 그 미워함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한다면 또 문제가 없나요? 하지만 미워함이 커지면요. 마음속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표정 또는 몸짓 나아가서 실력 행사, 권력을 가지고 쫓아낼 겁니다. 몰아낼 겁니다.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죽이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관련된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집단, 그의 거주지, 인종, 이 전체를 씻어내거나 몰아내거나 지우거나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혐오는 이렇게 무시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싫다고 그 인종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미워하는 마음은 표현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마음 자체에서 다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 마음 자체에 다뤄지려면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음 배우기, 마음 나누기, 마음 다스리기 반드시 이런 마음의 차원에서 서로 배우는 이런 교육이, 이런 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가정이죠. 집입니다. 집. 어버이죠. 어버이에게서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은 혐오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때 혐오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혐오는 주로 문화적인 것이고 이데올로기, 틀에 박힌 편견 또는 잘못된 판단 또는 이념화 교육, 국가주의, 민족주의, 물론 잘못된이란 말을 붙여야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스며든 생각들이죠. 스며든 생각들은 결국 스며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강제로 주입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가진 생각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며든 생각은 결국 스스로 생각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게 되고요. 스스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믿는 순간 하나의 덕트린, 신념과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혐오 범죄는 두려움도 없고요.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이 뭐냐? 공론장이라는 겁니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 네. 공론장이라는 개념은 일단 우리말로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공자는 여기서는 그 위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공, 그 위. 그 위라는 것은 우리 이제 구실이란 말을 좀 쓸 때가 있죠. 야, 사람 구실을 좀 해라. 구실이라는 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위라는 말은 거의 지금 사라져 버렸지만은 구실이라는 말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실이네, 구실. 이 구실이라는 것이 그런데 대통령 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관계를 하는 그런 어떤 일, 그것이 구실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건 사입니다. 사. 나만의 것. 공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론장이라는 것은 모두의 문제, 모두의 것, 모두의 사건, 이것을 따지는 것, 밝히는 것, 그런 장소군요. 그런 자리입니다. 장이라는 것은 열어놓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론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따지고 밝히기 위해서 말을 함께 나누는 것이네요. 그러기 위해서 열어놓은 자리, 이것이 공론장입니다. 이 안에서는 네가 그때 나를 째려봤잖니, 혐오의 눈빛, 좋습니다. 혐오의 말, 그때 네가 나한테 욕을 했지, 등등 모든 문제를 공론장 안에서 함께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론장 안에서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인데, 나는 동성애를 싫어해 라고 말을 했어요. 공론장 안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동성애를 좋아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동성애를 싫어해, 동성애를 좋아하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건 금지된다는 거예요. 공론장에서는 상대에 대한 존엄을 인정하는 한에서, 관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용은 단 있었잖아요, 그죠? 나는 동성애를 싫어해, 또는 난 동성애를 좋아해. 거기다 조건을 자꾸 붙이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공론장을 형성하면요, 그건 탄압이라는 거예요. 공론장이 실제로는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공론장이냐면 디그니티, 존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수를 따를 때, 죄송합니다. 수를 따를 때, 그 받들어 모시는 분, 이게 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존엄이라는 거는 이런 분에게 대하는, 받들어 모시는 태도를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이라는 건 엄하다, 철저하다, 이런 뜻인데요. 공론장에서는 서로를 받들어 모시는, 떠받치는 그 상대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두 손으로 떠받들여서 모시는, 이런 태도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저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관용이라는 토lerance 단어가 교수님은 그것의 시초 탄생부터 그런 목적으로 탄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로크, 홉스 이런 경우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였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 쪽에서 로마 교황 계속 간섭을 하잖아요. 왕이 계승에도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화정으로 가거나 민주주의로 가려면 아니 두 개의 권력으로 어떻게 이거 그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정치가 독립을 해야겠죠, 종교로부터. 그런데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 했으니까 또 영국 같은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서로 불간섭이라는 것을 목표로 이제 관용에 근거한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관용은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냥 너그럽게 그냥 봐주자. 기분 나쁘지만 안 쳐다보면 되잖아. 기본적으로의 관용은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의 혐오 접근은 그럼 정말 안 된다는 거죠. 된다고. 네, 그게 오히려 혐오야. 그렇죠. 왜냐하면 혐오네요. 성소수자가 피해를 입었어요. 예. 나 힘들어 그런데 그건 네 문제지. 나하고 상관없어. 왜 넌 너대로 살아? 더 무섭네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100명의 독일인 가운데 한 명의 유대인이 있어. 네. 근데 모두 무관심하면 그 혐오잖아요. 근데 한 명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줬을 때, 그 사람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같은 공간 안에,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유대인이 그 안에서 좀 불안감 없이, 또 이렇게 서식지로서의 그 평안함, 안정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웃이 돼주는 거잖아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웃이 돼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건 차가운 게 아니야. 모른 척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상대방의 피해를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는 관용일 수 있는데 그래서 도덕적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는 있어.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관용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이런 혐오 문제에 관여할 때가 된 것 같다. 네. 네.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는 그 전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가 아니고 예. 그렇게 궁극적으로 몰아가면 법이 되고 예. 그래서 이걸 포괄해서 다뤄야 된다. 공론장이라는 개념으로 이거 끌고 와야지 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저 사회 공론 공론장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네, 그렇죠. 그럼 좀 더 그것이 좋은 해결책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이 해결책은 근본적일수록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네. 애들이 다 늦게 와요. 네. 마무리할까요?